좋은 뜻으로 공익사업이나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려 해도 복잡한 서류와 까다로운 행정 절차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적인 벽이 됩니다. 그 벽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김보배 행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변을 보면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사무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용어가 비슷하면서도 헷갈리더라고요. 이 비영리 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 어떻게 다른가요? 용어들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시작하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뉩니다. 여기서 법인은 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일반 법인과 공익적인 사업에 목적을 둔 비영리 법인, 그리고 특수 법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비영리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뉩니다. 운영 주체와 사업 목적에 따라 용어가 다른 거죠. 일반 법인은 사업성이 중요하다면 비영리 법인은 공익성, 지속 가능성,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법인에서 회원들끼리만 혜택을 주고받는 구조라면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사업 계획은 좋은데 재원 조달 방법이 불분명하면 운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은 설립보다도 왜 이 법인이 필요하고 누구에게 어떤 공익적 효과를 줄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공익 목적이라는 좋은 뜻만 가지고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막히는 부분은 대체로 어디인가요? 맞습니다. 단순히 좋은 일만 하겠다는 취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무관청은 단순히 서류가 형식적으로 갖춰졌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단체가 실제로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조직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그 사업이 사회적으로 필요한지, 불특정 다수의 공익적 효과가 있는지, 그 단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기반이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네. 만약 특정 회원이나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구조라면 공익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고, 애초에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사업이라면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인가를 받을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이 있는지, 재정 구조가 안정적인지, 작성된 서류들이 서로 일치하는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주무관청은 서류의 겉모양보다도 이 조직이 정말 공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이 확실하군요. 네. 그렇다면 공익성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익성 부족 판단을 받는 사례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업 계획서에서 공익성 부족 판단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는 특정 회원이나 제한된 집단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된 경우입니다. 공익적 목적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수익 사업에 그치거나 혜택이 내부 구성원들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라면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조합원에게 저렴한 물품을 공급하는 공동구매 사업처럼 조합원만 혜택받는 구조라면 일반 시민이나 취약계층 등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공익적 효과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담 교육이나 돌봄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유료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무료 공익 프로그램이나 지식사회, 환원 구조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네. 결국 주무관청은 이 사업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그 혜택이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확장되는지를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라면 특별히 어떤 점을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비영리 법인은 설립도 중요하지만 설립 이후의 운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비영리 법인은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관을 변경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회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회의록, 총회 자료, 이사회 자료, 수입 지출 증빙, 사업 결과 보고서 등을 잘 남겨둬야 됩니다. 비영리 법인은 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에 사용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공익성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설립할 때는 공익적인 목적을 내세웠지만 실제 운영이 특정 회원이나 일부 관계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은 단순히 법인을 만들어 놓는 게 끝이 아니라 매년 사업 실적과 회계 자료를 정리하고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에 대비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 기업이든 비영리 법인이든 사실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사업자 등록만 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제조업은 위생과 시설 기준이 중요하고 공장 등록은 건축물 용도와 입지 기준이 중요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 관련 비영리 사업은 이용자의 안전과 공익성이 중요합니다. 네.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서류만 잘 내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서류도 중요하지만 인허가는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니라 사업이 법령상 가능한지,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지, 운영 구조가 적정한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특히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더 그렇습니다.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가 각각 따로 잘 작성되어 있어도 서로 내용이 맞지 않으면 보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관에는 지역사업, 복지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유료 교육사업 중심으로만 되어 있다면 공익성이나 사업 목적의 적합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마다 적용되는 법령과 주무관청이 다르고 국민의 안전, 위생, 환경, 공익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영리 기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 주신다면요. 비영리, 영리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인허가 사업을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허가 검토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업 아이템이 좋고 자금이 준비되어 있어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작 자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좋은 취지로만 설립되는 게 아니라 공익성, 사업 계획, 예산 구조, 운영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더 완벽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간단한 신고나 비교적 요건이 명확한 업무는 사업자분들이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하지만 행정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법령이 복잡하거나 사업장 위치나 건축물 용도, 시설 기준이 중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처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한번 반려되면 시간과 비용의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인허가나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전에 행정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필요한 분들께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영리 법인에 대한 이야기 김보배 행정사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